은행을 제가 말소 신청을 한 다음에 제가 뭘 했을까요? 각각의 렌탈 업체에 대해서 이제 실체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렌탈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어떤 내용증명이냐? 근데 이때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기 전에 저는 다시 뭘 했어야 되냐? 다시 경찰서에 방문을 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제가 형사고소건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뭐였죠? 그 현대 쪽의 렌탈 업체만 알았잖아요. 인지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뭘 또 알았죠? 다른 렌탈 업체가 있다는 걸 또 알았죠.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가 확인된 렌탈 업체들을 다시 신고를 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형사고소, 제가 고소를 하더라도 원체 신고했던 곳의 확장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 렌탈 업체를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다른 렌탈 업체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로 내용증명을 바로 보냈어요. 뭐냐? 저는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거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해놨지만 범인이 잡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몇 번의 확인 전화를 했지만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답변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났을 때 피의자들이 몇 명이 특정이 된다라는 확인서를 띌 수 있었어요. 저의 그 사건 사고 확인서를 띌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피의자들이 특정이 됐었어요. 특정이. 그래서 다시 저는 경찰서에서 서류를 띱니다. 피의자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는. 그때 3명의 피의자가 이제 특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재차 다시 내용증명을 또 보냈어요. 각 업체며 핸드폰 요금이며 다 보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때 시간이 제일 많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뭐 다른 업체에서 특히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가 핸드폰 기기 요금에 대한 연체권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일들도 하기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나에게 빙산의 일각인 렌탈까지 어마어마한 채무가 저에게 청구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굉장히 소극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보증보험에서 핸드폰 기기값이 이관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서 모든 전화를 다 받았거든요. 당연히 이럴 때는 모든 전화를 받아야 되고 저의 상황을 얘기를 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쪽 업체에서도 저에게 전혀 추심을 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저는 분명히 명의도용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발급처나인 U+, LG U+에서는 저에게 명의도용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명의도용을 당했어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런데 명의도용을 볼 수 없대요. 내가 명의도용을 당했는데 명의도용을 볼 수 없다뇨. 제가 그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전 당연히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채무를 안 갚고 있었습니다. 제가 갚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제가 그거를 갚으면 저는 모든 거를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모든 민원을 다 다시 넣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된 곳에서도 저에게 처리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엄청 답답했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답답한 상황에서 대부분은 그거를 포기하거나 뭐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 어떤 조치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다리면서 하는 거는요. 저의 금융활동을 최대한 적게 했고요. 저는 그 사이 2차례 이사를 갔어요. 왜냐면 저의 신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안 좋아졌겠죠. 여러 가지로. 맞아요. 신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하면서 첫 번째 이사를 했을 때는 집을 줄여갔어요. 좀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담보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담보대출을 했는데 저의 신용상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담보대출이 저에게 기한이익상실로 저에게 청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집을 잃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한번 이사를 한 거는 저는 이제 제 집에 있었던 담보대출을 다 갚기 위해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소소한 어떤 대출건들이 있었는데 그 건들을 다 갚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신용불량이 등재가 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다른 민사 조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감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더 지났는데 지나면서 현대렌탈에서 다시 저에게 민사사건을 겁니다. 여러분 민사사건을 걸었어요. 다시. 현대가 저에게 형사건을 했는데 형사건은 취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혐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사 조치를 했어요. 여러분 형사랑 민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형사는 저에게 범법인 책임이 있으니 저에게 형사, 예를 들면 뭐 징역을 살거나 벌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건이 무효하다고 해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민사는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에요. 돈.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고의적으로 렌탈 업체를 속이고 형사고소는 취하해줄 수 있지만 돈은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소송이 들어왔지만 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들어와서 저는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준비서면을 넣었어요. 저는 답변 준비서면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취하했어요. 취하. 제가 의미 있는 사건 3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형사고소가 면체됐고 두 번째 렌탈업자에서 민사소송이 저에게 취하가 됐습니다. 여러분 봐요. 민사가 취하를 했다는 건 얘네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얍삽했다. 왜 얍삽하냐. 이게 저에게 어떤 판결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판례라고 들어보셨죠? 저가 이 소송에 대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공공연한 판례가 됩니다. 그러면 저와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판례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민사 조건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 저에게 민사건을 취하한 겁니다. 제가 이래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게 판례로 남았으면 저는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상을 찍어야 했던 건 얘네들이 다 취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묻히는 거죠. 그럼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치들을 당연히 모르면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취하가 된 걸로 인해서 각각 렌탈업체에 다시 전화통화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도 했지만 전화통화가 되는 곳은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고무적으로 이때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통화된 SK와 관련된 렌탈업체와 LG와 관련된 렌탈업체는 저에게 그 어떤 추심활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사건으로 취하가 됐기 때문에. 근데 다른 업체들은 통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다시 그 업체에게 민사건이 취하가 됐다. 그러니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너네들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그 와중에 핸드폰 기기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첩됐던 건에 대해서 저에게 신용불량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신용불량이 걸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 민사건이 취하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걸 갚을 수 없었어요. 신용불량이 돼서 기기값이 50만원이 안 됐거든요. 채 5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제가 신용불량이 됐는데 저는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용불량 등재가 됐다라는 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신용불량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다른 용어를 써요. 어쨌든 금융기관에 연체 기록이 등록이 되면서 저는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그런데도 저희가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빙산의 일각인 렌탈할 건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선 민사적으로 취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기기인 값을 서울보증보험이랑 통화를 했죠. 다시. 그러면서도 저는 다시 이의제기를 했어요. 나에게 이런 조치가 있었고 너네들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나에게 이런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어떡해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불이익은 제가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요금을 눈물을 머금고 다시 또 냅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서울보증보험에 화가 났던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중간중간에 계속 저의 피해 사실을 얘기했고 LG유플러스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채권 출심 업무를 안 했으면 모를까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의 채권은 분명히 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뺄 수 있어요. 제가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저의 채권을 빼지 않았고 저를 신용불량까지 등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건들이 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신용불량이 등재가 된 것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어떤 의미 있는 판결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갚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다 판결이 나고 나서 저는 이제 핸드폰 요금의 기기값을 냈고 저의 연체 등록은 삭제됐으니까 저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건이에요. 제가 거의 만 1년 반 이상을 이 건으로 매달려 있었거든요. 매달려 있었다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조치들이 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후에 그러니까 올해였어요. 올해 1월쯤에 다시 핸드폰 요금이 저에게 민사소송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건, 제가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로 뭐 민원도 통해 받고 핸드폰 기기 속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터넷 발급 건이고 내가 신용카드며 신분증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유로 인터넷 발급이라고 해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 통신요금을 저에게, 핸드폰 기기는 서울보증보험으로 가지만 핸드폰 요금은 통신사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개 건이에요. 그러면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핸드폰 요금과 기기값은 달라요. 기기값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어떤 제조업체로부터 어떤 기기가 나왔을 때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들죠. 그래서 기기값에 대해서는 그 할부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으로 가지만,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불량이라는 걸 등재를 할 수 있지만 핸드폰 통신요금은 그 통신요금에는 뭐 소액결제면 뭐면 다 포함이에요. 그런 거는 신용불량을 등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요금은 신용불량을 등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저에게 뭘 했냐, 민사조치를 했습니다. 민사조치는 뭐라고요? 돈을 갚아라 라는 내용의 법원의 내용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뭐 지급명령 뭐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저에게 민사소송을 했는데, 그 건이 의미 있는 거는 그거예요. 저에게 계속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민사조치를 했는데, 당시에 저는 이의제기를 했어요. 경찰서 서류를 다 당연히 첨부를 했죠. 그래서 그 후에 얘네들이 또 취하를 합니다. 여러분 취하를 했다고요. 취하. 판례가 끝까지 나서 저와 시시비를 다 따져서 그들이 판례에서 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묻힙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건 세 번째, 저에게 통신요금은 취하가 됩니다. 근데 이 통신요금 취하가 돼서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들이 또 이 채권을 팔아넘겼어요. 다른 신용정보사로 저의 채권을 팔아넘겼죠. 그래서 저에게 신용정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1개월 후에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통신사와 이미 법조치를 끝냈습니다. 민사조치를 끝냈는데, 민사조치 진회가 취하를 해놓고도 통신요금이 채권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채권은 그 채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얘네들은 계속 팔아넘깁니다. 이 채권이 또 다른 수임사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걸 다 대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일반인입니다. 저는 엄청 일반인이죠. 저는 엄청 평범한 사람이지만 많은 것들을 참고를 했고 저의 경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증명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도 중요하죠. 내용증명 보내는 거, 민사조치 당연히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제가 더 세부사항을 이야기할 거예요. 세부사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에 제가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약간 좀 목소리가 약간 흥분이 됐죠. 왜냐면 정말 되게 답답했거든요. 답답했고 저의 이런 상황들이 해결을 잘 해 나갔으니까 망정이지, 안 됐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됐을 거예요. 저는 이 의미 있는 사건 세 건, 첫 번째 형사고소를 취하를 했죠. 이거는 취하가 아니죠. 그냥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 두 번째 렌탈업체의 민사가 저에게 취하를 했죠. 세 번째 통신요금을 취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핸드폰 기기값을 갚았고, 중간에 신용카드로 결제된 청구가 된 요금들은 갚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발급받은 렌탈업체에서 저에게 자동이체로 돈이 이미 나간 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 업체들은 저에게 뭐라고 하냐, 범인이 잡혀야 저에게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저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 판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미 있는 판결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범인이 잡혀야
저에게 이미 빠져나간 돈들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알아보는데 그러려면 채무 부존재라는 거를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채무 부존재가요, 여러분, 저는 아직 민사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채무 부존재는 또 다른 얘기예요. 물론 이길 수 있죠. 이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이들이 저에게 계속 판례를 남지 않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취하를 했다라는 건 판례를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면 이거는 판례가 무조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취하가 된다면 그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취하를 하는 거고, 뭐 원고가 취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강력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 대응을 대기업들이 아주 강력 대응을 했을 때 저는 질 수도 있죠. 저는 왜냐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채무 부존재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건이 채무 부존재 승소를 한다. 그러면 어쩌면 제가 여태까지 겪은 어떤 피해 금액에 대해서 다시 민사소송이 될까요? 저는 지금 나가 뭐 500, 600 정도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2차례 이사를 하면서 손해봤던 거 정말 많거든요. 엄청 크지만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채무 부존재로 만약에 승소한다고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4, 500 정도? 제가 나간 돈들 5, 600 정도? 그 정도겠죠. 이자 정도까지 다 합쳐서. 근데 그거를 받으려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그것도 어렵죠. 정말 미지수들이 많고 불특정한 거에 대해서 저는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내용 증명 보내는 자세한 내용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준비 서면 이의제기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그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평소와 다른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